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원격 교육 연수 발전 방안 탐색을 위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좀 캐주얼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프닝 무대를 열어주실 피아니스트 황지수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황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롤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아, 야,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떠오르는 대로 쳤어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메인 발표를 해주실 박남기 교수님께서 혹시 신청곡 있으실까요? 아까 우리 전 교수님이 하셨던 아, 그 겨울의 겨울의 찻집. 찻집, 그 겨울의 찻집. 헉, 조용필 노래인데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그 겨울의 찻집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황기수 교수님 가능하신가요? 네, 한번 일생 최초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후렴을 좋습니다. 보니까 조금 기억이 났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네, 맞죠, 맞죠. 네. 네네. 한번 우리 다시 한 한번 번도 안 뜨거운 쳐봤는데 박수. 진짜 오늘 처음 쳐보는 거예요.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줌으로 이런 연수나 세미나나 포럼을 하면서 이런 피아노 선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느낌이 또 참신하고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황지수 교수님 너무 멋진 공연 무려 2곡이나 연주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 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2월 앞두고 많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짧지만 갖게 해주신 우리 황지수 교수님 또 홍영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이렇게 잠깐 여유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1회 포럼에 이어서 2회 원격교육 연수 발전 방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럼 공동사회를 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영석입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 10월 개최된 교원연수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이어 교원연수의 민간과 공공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민관연이 함께 기획하고 주최하게 된 이유도 아마 이번 포럼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민간이 공급하여야 하는가 혹은 공공이 제공하여야 하는가는 사회과학의 핵심 주제라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민간과 공공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 앞서 대한민국 교원 양성과 연수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교육부 교원 양성 연수과 최홍준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과에서 근무하는 최홍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석님, 존경하는 수석님께서 저를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포럼 같은데 참여를 하면은 뭐 일단 공무원 스타일로 하면은 국민을의 국회당 경례부터 시작을 하는 통상적인 방식이었는데 아주 우리 황지수 교수님께서 아름다운 가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뭐 제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여러 사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일궈내는 그런 문화, 그게 좀 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참여하신 교육연수원협회, 뭐 통상적으로는 민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했기 때문에 준 공공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원격 연수원들 분들이 우리 함께 어떻게 보면 좀 선진적인 연수 방법,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공무원보다는 조금 창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수요를 보다 빨리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 그런 면 때문에 더욱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고 또 이때까지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해서 저희 교육부,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또 중앙교육연수원은 우리 민간에 계시는 교육연수원 협회랑 함께 모든 안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차근차근 더 상생발전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더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박남기 교수님을 이렇게 원격으로나마 만나 뵙고 또 좋으신 말씀 듣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또 뭐 토론자로 나와 계신 뭐 김지혜 부원장님, 김효원 교수님, 하영자 교수님 다들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인데 예, 못 뵈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조만간에 빨리빨리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참여하고 계시는 시도교육연수원 분들과 함께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교육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고민의 종착점이 우리나라 교육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가족으로서
우리 오늘의 이 포럼이 더 뜻깊고 더 생산적으로 되고 또 많이 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예,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재상 교수님 호명을 안 하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전재상 교수님 교원교육학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권정출 협회장님은 예, 조만간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의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이신 광주고대 박남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기 교수님은 광주교대 총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한국교원행정학회 회장,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EBS의 명사회자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총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지금 교원 연수의 민간과 공공의 상생 방안입니다. 원래 제가 어디 발표를 하려면 좀 이걸 생각을 익혀서 와야 되는데 전혀 익히지 않은, 그러니까 술을 담궜는데 아직 익지 않은 술이어서 조금 생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일단 제 생각을 쏟아 넣었는데요. 민간연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혹은 공공연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 그냥 학자로서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도 예측을 해보고 그 미래 속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 생각을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만큼 하겠습니다. 현재 17분인데 저한테 몇 분이 주어진 거죠? 30분인가요? 25분인가요? 25분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45분까지 정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할 때 민간교원연수원이 그러면 왜 필요할까? 그다음에 최근에 교육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여기로부터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건 뭘까? 그다음에 새로운 연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간연수원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또 접근 전략, 그리고 민간교원연수원 발전 방향 탐색까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가겠습니다. 이 민간교원연수원이 필요한 이유를 저희들이 지금 교사의 관점에서만이 아니고 국가와 교육청의 관점, 그리고 민간연수원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그 수요 특성을 왜 그때는 이게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 어떤 교사가 어떤 목적으로 민간교원 연수원의 연수를 받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는 공공연수원이 이제 다양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조금은 민간 연수원들이 더 우위를 점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시간 채우기, 편의성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공공이 아닌 민간 연수원을 택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먼저 민간교원 연수원 프로그램의 강점은 무엇이었는지, 정말 원격 비대면이 강점이었는지, 또 하나는 민간 연수원에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온라인 동영상하고 이 수업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동영상을 올려준 것은 수업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냥 저희가 지금 저희 교육대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논문을 제공하고 교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워야 할 챕터에 대해서 보통 한 4개 정도로 나누어서 1시간 반 정도 강의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동영상 강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은 다 섭렵을 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직접 만나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대면 강의를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도 수업인 것처럼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가장 질 낮은 수업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북이 있는데
전자교과서, 그 안에도 동영상 다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자교과서를 던져주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수업을 했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온라인 그 민간 연수원 쪽에서 개념 정의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 교원 연수원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공공기관이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 핵심적인 이유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와 교육청의 관점에서도 왜 민간 교원 연수원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면서 지금 공공병원만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민간 병원과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 연수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제 블로그에 가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국가교육력을 논할 때 우리는 주로 공공기관, 그러니까 그 공교육만을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력과 사교육. 제가 지금 이제 2020년에 나왔던 그 책 내용인데요. 이 책에서 국가교육력과 사교육, 그래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나왔던 책 중에서 제가 맡았던 챕터가 국가교육력과 사교육이었습니다. 사교육 그러면은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서 제가 그 안에서 민간 교육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이 용어는 제가 처음 쓴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의 한준상 교수께서 쓰신 용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과외라는 책을 한 1000페이지 가까이 엄청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서 민간 교육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공교육을 가지고서 커버하기 어려운 너무 다양한 수요, 그 다음에 공교육기관의 대처를 벗어나는 이런 교육 수요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민간 교육기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연수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연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연수비가 제약이 되어 있어서 어떤 그 이제 좀 가격이 센 이런 그 강사를 초빙하기 어렵다 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공공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감안한다면 이 민간 연수원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민간 연수원의 관점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민간 연수원이니까 생존시켜야 된다, 이 논리는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여기서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라고 했을 때는 주로 지금 미래를 대변하는 용어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에만 초점을 둬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원의 역량이랄지 교원 연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간과 공공의 상생 방안을 얘기할 때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미래를 대변하는 용어 정도로 받아들여져야지, 그것을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마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보면 초중등 교원 양성대학 인공지능 교육 강화 지원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민간 분야에서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교육부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속에서 민간 교육기관 연수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의미가 있을지를 충분히 시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육부에서 내본 사람 투자 인재 양성 협의회, 여기에서는 감성, 또 초개인화 학습 환경, 따뜻한 진흥화 정책 구현,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또 초중고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원 양성대학의 인공지능 강화 사업을 또 교육부가 발표했고요. 9월 달에는 인공지능에서 초등 수학 도우미 이걸 해가지고 직접 한 것도 있고, 또 9월 달에 해놓은 거 보면 인공지능 활용 앱 서비스인 책 열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교육적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건데, 아마 여기에 연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연수 패러다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수를 받는 분들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지식에 대한 연수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AI 활용에 관한 걸 받고 싶거나 이럴 때는요, 실은 동영상 시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살아있는 대면 연수 혹은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연수를 할 때는 지식만이 아니라 그 안에 휴식의 개념. 그래서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호 연결. 그러니까 지금은 갈수록 우리들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실은 연결되지 않은 교사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서 투쟁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연수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밀접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겠다. 그 다음에 경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험 확대와 관점 확대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방법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장 엉터리 같은 교사가 되는 방법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엉터리 같은 교사가 자기도 모르게 되어가고요. 또 예를 들면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동기가 가득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가르치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우울증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절대 햇볕 아래 나가지 말 것. 햇볕 보면 이 세로토닌들은 호르몬 때문에 우울증이 약화된답니다. 또 절대 운동을 하지 말 것. 많이 운동해서 땀을 흘려도 또 우울증이 약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고 싶으면 이제 절대 이제 동영상을 매일 3시간 이상씩 보기 싫어도 한 3개월 동안 영화나 동영상이나 TV를 꾸준히 보면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엉터리 같은 교사가 되려면요. 교사 이외의 사람들은 만나지 말 것, 교육 관련 이외의 책은 읽지 말 것, 그 다음에 연수도 교육 관련해서만 받을 것. 이러면 정말 시야가 좁은, 그러면서도 동기는 점점 약화되는 이런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수를 할 때도 실제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다른 직업은 어떤지 나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의사, 변호사, 간호사 아니면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벤처 이런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진로 지도할 때도 보탬이 되겠죠. 이러한 시야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가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질려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오히려 관점이 확대되고 그 안에서 경험이 확대되면서 즐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체는 지금 교사 주도적인 측면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청이 주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 자기네들끼리 연수를 구조화해서 진행할 때 민간 연수원도 거기에 관여해서 필요한 강사를 제공하거나 또 프로그램을 서포트하거나 그걸 오거나이즈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연수 원리, 자발성, 공동체성, 현장성, 연수 모형, 성장 중심 모형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우리 전 교수님께서 상세히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수 내용으로는 교사 역량 재구조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역량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 열의, 사명감 이런 재고를 위한 연수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보다 요새 더 심각해져가는 것이 교사들의 우울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 교사들의 동기가 급속히 떨어져 가고 있고 또 학교 안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런 경계선상의 학생들 또 학부모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갈수록 병가를 많이 사용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핵심 내용으로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우울감은 누가 잡아주나요? 교장 선생님들도 우울하고 힘들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교원이라고 하면 교장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고려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가 아닌 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 경험, 다른 직업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도 이 연수에서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수원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접근 전략에서는 제가
밝은 점 찾기 전략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밝은 점 찾기 전략은 죄송합니다. 밝은 점 찾기 전략은 이제 월남전이 끝나고 유네스코에서 월남 아이들이 너무 베트남 아이들이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스터닌이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 가서 보니까 음식 부족하죠. 물은 오염돼 있죠. 건강교육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일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보고서를 어떻게 쓰나요? 식량을 풍부하게 공급하라. 그 다음에 수도를 깔아라. 그리고 영양교육을 시켜라. 건강교육을. 근데 그건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TBU 전략이라고 합니다. True but useless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했던 전략은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얼굴에 윤택이 흐르고 살이 찐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집에를 찾아가서 어떻게 똑같은 식량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와 그 아이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식량 상황 속에서도 이게 극복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시한 것이 바로 밝은 점 찾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TBU 전략과 달리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맞지 않다 이런 말도 극복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스위치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도 제가 이 스위치라는 책을 요약해서 올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요약해놨나? 이 스위치라는 책을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 스위치라는 책을 제가 지금 상당히 길게 요약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밝은 점 찾기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민간 교원 연수원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떤 분야는 수요가 지속되었는지 이유와 특징은 뭔지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뭔지 또 모든 민간 연수원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 K 호텔 있잖아요. 경주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 옆에 있는 민간 그 일반 호텔은 오히려 사람이 더 늘었대요. 자기네들은 문을 오랫동안 닫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모든 호텔이 다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온 곳도 있더라. 민간 연수원 중에서도 반드시 선방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관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그 기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사기관 벤치마킹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방향은 소규모 맞춤형 실시간 수업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시험, 취업 준비 이렇게 절박한 경우에는 인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만 그 이외의 분야는 인간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 실시간 수요가 더 필요해집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것은 강연이 아니라 이걸 기조 발표 형태로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소통하지 않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연수원도 이 동영상 제공형에서 교사 맞춤형 온라인 실시간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형 교과 지도의 경우에도 뛰어난 현장 교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실습 위주의 실시간 연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광주교육대학교 경우에는요. AI 융합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총장에게 부탁을 해서 현재 매주 목요일 날 AI 융합 교육 연수를 합니다. 오늘도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저도 꼭 참가를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오히려 저희 제자였던 현장 교사를 초빙해서 지금 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음악에서는 미술에서는 체육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같으면 이제 과학 현장 교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현재 과학 분야에서는 AI와 융합이 어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연수원에서 이런 현장 교사 우리 현장 교사 정말 뛰어납니다. 이 자원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뛰어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질 제고 부분인데요. 현재 각 사교육 업체는 이 피드백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콘텐츠 플러스 화상 플러스 필기 기반 플러스 학습 분석 이런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기타 모니터링 기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누구나 자신의 지식을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지식 마켓과 같은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연계한 이 강의 수강권을 판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원 연수도 똑같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교사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민간 연수원에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간다면 얼마인지 가능할 것 같고, 아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더 열린 자세로 교사들의 이런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발달을 적극 수용해야 되는데, 원격 연수원의 미래 형태는 결국 9번입니다. 9번은요,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플랫폼 경쟁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다양한 민간 연수원이 있는데, 결국 흐름을 보면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이 그걸 과점하는 게 결국 도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양한 혁신 방법을 활용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민간 연수원들은 지금이 그 과도기적 경쟁 과정이고요. 이걸 거치면 결국은 이런 안정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소규모의 이제 틈새 전략을 구사하는 민간 연수원도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발달을 적극 수용해야겠죠. 그러려면 이 디지털 기술을 구비한 스타트업 기업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그 교육 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원 또 뭐 그런 게 있는데 메가스터디, 뭐 천재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화하는 에듀테크를 잘하는 것처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민간 연수원은 폐업의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다. 민간 연수원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인소싱을 해야겠죠.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갈 때 아마 상생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AI 등 신기술을 도입을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AI 챗봇 조교는 당연히 아마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만 물론 이제 그때 인간의 섬세한 요구에 AI 챗봇이 아직은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그걸로 응대하고 고급 서비스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인간 교사들이 강사들이 대응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발달을 적극 수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NUI는 Natural User Interf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한 NUI 형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맞춤형 코칭, 상담, 피드백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인간 튜터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이 LMS를 통해서 수집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학습 코칭, 교사들에 대해서도 당신이 그동안 받았던 연수와 이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했더니 당신은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 연수원은 연수생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추천하는 이러한 기능도 수행할 수가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연수원 한계를 통해서 민간연수원 발전 방향을 탐색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공연수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안에서 틈새 시작이 개척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연수원 자체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 갈 수가 있고요. 또 최고 강사 초빙해서 고급 과정을 만들고 이걸 전국 교사 대상으로 질 높은 연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 연수원들은 자기 지역의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연수원은 전국을 대상이 가능해서 그런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 연수원의 강점, 그래서 이런 기업체에도 민간 연수원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교사가 아닌 다른 고객을 위한 민간 연수원 이런 데 필요하고요. 아울러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공공연수원은 할 수 없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도 연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 연수원과 민간 연수원이 서로 협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수출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지금 한류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아주 높고 아마 5대2 사업과 연계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민간 연수원의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교원 이외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제공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뭐 학생도 실은 가능하고요. 예비교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퇴직준비교원, 퇴직교원 대상 이런 연수들, 그래서 성인 대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상당한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 수요 증가 예상 분야를 해야 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우울증 심리, 신규 교사 학교 적응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신구 교사의 상호 소통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성장 욕구 충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역할 기대와 확대 적응하도록 돕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학급 경영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연수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민간연수원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학부모 연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드린 것처럼 타 전문 직종에 대한 이해와 교사 역할 수행,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타 전문 직종 직무 수행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민간 교원 연수원에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보고요. 지금 미래 역량에 대해서 4C 얘기했는데 지금 아예 4C가 사라지고 6C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어서 두서없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완전히 읽지 않은 생각을 그냥 쏟아냈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저도 민간과 공공의 연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였는데 교수님이 큰 그림부터 전략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민간 교원 연수의 필요성,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교육 연수의 환경 변화, 또 새로운 연수 패러다임의 정립, 끝으로 이제 민간 교육 연수원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뜻깊고 구체적인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지혜 이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이사님은 현재 한국교육연수원협회 이사이시고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 부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2009년부터 12년 동안 민간 교원 연수원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김지혜 이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연수원협회 김지혜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박남기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아마 연수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던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민간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뒤에 김효은 교수님과 하영자 교수님께서 교원 연수 발전 방향이나 공공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의 방향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민간의 역할과 공공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화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포럼에서도 교원 역량 기반 연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토론 안에서 교사의 자발성, 공동체성, 현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주신 박남기 교수님의 내용에도 교사 주도나 자발성, 공동체성, 현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원격 연수가 5,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조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앞으로의 이 빠른 변화를 위해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거기에 저는 하나 더 고민을 한다면 연수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면 저는 러닝 패러다임의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거는 교육부도 지금 아마 모든 세상이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이 자료는 21년 ATD에서 만든 자료인데 전 세계의 HR 전문가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었고요. 그것 안에서 연구했던 키워드들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디지털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 3년 전부터 이제 포멀한 기존의 연수원들이 움직이고 있던 포멀한 러닝에서 인포멀 교육 현장이나 일터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 러닝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작년과 올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버추얼 클래스룸이라든가 VR, AR, 심지어 챗봇을 이용해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크게 바뀌는 작년과 올해 주요하게 바뀌는 내용들이 이제 많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도 이런 어떠한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유튜브나 교사들의 학습, 소규모 학습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실제 그런 어떤 교육으로 연결이 돼 그런 교육들의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묶을 수 있도록 XAPI라든가 LXP라든가라고 하는 학습 경영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에 대한 이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흐름들이 여기 중요한 키워드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봤을 때 민간과 공공연수원에 저는 이걸 오늘 교원연수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의 생태계가 아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지고 가려면 자발성과 민주성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 교육부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저는 이 다양성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각각의 모든 이생 주체마다 역할이 있을 텐데요. 하나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도 이 민간의 역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공공과 민간은 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공공의 역할이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의 연수를 진행하거나 공공이 모든 교육이나 어떤 이런 플레이 역할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과 공공 안에 서로의 역할들이 주요한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에코시스템에서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점이 지금 저희는 10년 전에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에 만들었던 규제에 의해서 연수관리 규정이 만들어졌고 공공은 자치 운영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민간은 그 규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와 시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이 규제 자체가 네거티브 형태의 규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이 아니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조 이것만 가능해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민간도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거나 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율적 자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그냥 드리면 공공에서 진행했던 상시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일정 연수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1년 동안 진행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서 저희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 연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 한 3년 전부터 민간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을 라이브 연수로 만들거나 오프라인 연수 모임을 만들어서 나는 이걸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모여서 같이 학습하시죠 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이게 작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요즘 가장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과 올해 여기 한 650개 정도의 모임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는 그 규제에 의해서 민간은 학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 올해 9월 달에 이제 공공도 유사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공공은 또 학점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HR 쪽에서는 이 마이크로 러닝 이슈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게 주요한 키워드였고 이미 그쪽은 마이크로 러닝 시스템으로 이 플랫폼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민간이 5년 전에 이런 차시 단위로도 내가 원하는 교육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구성하고 그걸 학습과 교실이나 학교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도를 진행을 했으나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이런 것들이 좀 풀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그 공공에서도 올해 시범적으로 마이크로 러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교육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육의 시대의 변화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서로의 역할이 교체하면서 공공이 민간의 역할들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민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 안에서
그 경쟁 관계적인 역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나의 큰 아주 넓게 본다면 최근 에듀테크 기업에 많은 곳들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의 상당 부분들은 사교육이나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교육이나 외국어에 거의 쏠려 있고요. 공교육 쪽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학교나 아니면 이 공교육 안에는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아니 자율성이나 예산이 없다 보니 이런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에듀테크 시장이 생성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 그런 해외 아니면 국내에 많은 그런 투자자들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일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에코시스템의 불균형으로 인한 온리원 사례를 하나 들면 저는 학교 홈페이지 사례를 들고 싶은데 보시면 이게 뭐 대구, 부산 여러 지역의 학교 홈페이지인데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업무를 같이 공유해 보자. 그리고 지금 알림장 서비스가 있는 학부모의 알림을 해보자. 또 어떤 곳들은 온라인 시험을 문제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누적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19년도 공공이 만든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관리 효율적인 구축, 관리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쪽에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그 공급자 중심의 이런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 예산 효율성이나 물론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긴 하겠지만 예산 효율성이나 구축 효율성이 아니라 민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민간에게 그 역할들을 모두 맡겼다면 민간은 선생님이나 학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들을 만들어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박남기 교수님이 주셨던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가 쌓였을 거고 여러 가지 학교 기반의 솔루션들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거를 좀 더 다른 형태로 맞이를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그 어떠한 사례로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공공이 모든 어떤 플레이어의 역할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인공지능 교육과정 공공이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한계라고 한다면 민간을 활성화시키면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들이 계속 나올 거야. 그래야 선생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은 계속 그 여러 민간의 기업들은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면 어제 교육부도 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발표를 했었는데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 자율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키워드 큰 방향 안에 있었고 뭐 교과서의 자율 발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은 계속 다양화되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의 역할 안에서 어떠한 조금 획일화되어져 있는 것들만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박남기 교수님도 주셨던 교사 역량의 재구조화 세상이 새로운 러닝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IT 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계속 학교에 뿌려지고 있는데요.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역량 강화 예산 그리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R&D 이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업해서 R&D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도 물론 에듀테크 기술 기반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 비즈니스 수익 구조가 순환이 되어야 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주체로서 교원연수의 아까 공기관이다라고도 주셨는데 같이 합의할 수 있고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이런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기술에 대한 R&D 지원이라던가 정부에 대한 지원 투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고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지혜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 교원 연수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파라다임에 맞는 그 네거티브 행태 규제 개선을 해야 된다. 또한 교원 역량 강화와 그에 따른 R&D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제언 주신 사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이신 한국교원대학교 김용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용 교수님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시고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의 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뭔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밖에서 이동 중에 참여하고 있어서 약간 주위에 소음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남기 교수님이나 토론해 주신 또 김지혜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조금 일반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연수 수요가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아마 공공만으로는 이 연수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민간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토론인데요.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연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수가 원래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일본의 개혁세력들이 모여서 일본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도 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훌륭한 교사를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우선은 배우는 사람이어야 된다.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신을 수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동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운다고 할 때 연구, 그다음에 자신을 닦는다고 할 때 수양, 이 앞글자 두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이 연수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음악도 듣고 또 조금 전에 박남기 교수님 말씀 중에 지적인 활동 말고도 연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말의 어원과 상당히 맥이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이제 연수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한층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민간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교육 내용의 전환,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교사 역할의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교사들은 교과 전문가로 양성되고 교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교과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중요해질 텐데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이 사람 전문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진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의 직업 교육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이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이제는 교과 전문가와 함께 사람 전문가 만드는 교육 과정을 좀 잘 개발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교원들은 연수를 통해서 교사 역할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민주시민교육이나 생태환경교육이나 노동존중교육이나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 편제로는 이렇게 포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떤 하나의 특정 교과에서만 다루기도 어렵고 또 비정규직 인력에 위탁할 내용도 아니고 결국은 교사들이 기존 교과에 흡수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원 연수가 이런 이유로 많이 확대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의 전환 또는 매체의 전환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남기 교수님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혜 선생님께서도 AI를 비롯한 에듀테크에 관해 자세한 말씀을 드려주셨는데 코로나19
계기로 에듀테크가 이제 학교 안으로 깊이 들어왔고 앞으로 일정 기간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기에 우리가 이제 교사들이 새로운 장비 익히는데 상당히 그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매체 활용 또는 새로운 그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연수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수 대상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도 사실은 교원 연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학교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보다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인력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교과 공부하는 장만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교사 외의 인력들에게는 연수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사가 아닌 인력들에게도 연수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 돌봄 교실에서 일하는 돌봄 전담사들은 대체로 만 6세 이하 아동 보호에 관해서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적절히 지도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의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도 연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미 몇몇 그 사교육 기관 또는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 진출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나가서 공교육이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도 열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래전에 싱가포르에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독일이 구입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수출길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원 연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공공 연수기관이 그 수요에 다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내용과 방법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수 기획과 운영에서 상당히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용도 방법도 대상도 새로워지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발상의 연수 기획이 필요합니다. 공공연수기관이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간연수기관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요즘에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PPP라고 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 전체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약간의 소음이 저에게는 집중도를 더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영 교수님은 그 교과 전문가에서 교사는 사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인력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교원 연수에 새로운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교육 수요의 증가와 또한 탄력성을 통해서 민간 연수기관과 공공기관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하영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자 교수님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교육공학회 정보화위원장, 이화여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셨으며 지금은 중앙교육연수원 초중등 미래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하영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시간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좀 중복된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 하는 데까지 시간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제가 토론 드릴 주제는 우리의 지금 교육 트렌드 전반적인, 그래서 인재개발 동향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하나는 이제 교원 연수의 지금 우리의 트렌드가 어떤가에 대한 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원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최근에 이제 교육 동향,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인재개발 동향에서요. 앞에서 우리 김지혜 이사님도 말씀하셨던 ATD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미래 교육, 미래 학습에 대한 게 주 컨셉이에요. 그런데 밑에 그것들을 받침하는 곳에 AI나 뭐 관련된 테크놀로지하고 함께라는 위드라는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휴먼 퍼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시대가 변하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전하든 간에 가장 핵심에는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늘 강조되어 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늘 강의 때도 좀 강조하는 건데 이 얘기가 늘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 많이 나왔고 우리가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역량 개발 그리고 어떤 그 뭐 초중고나 어떤 그 시기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에 대한 것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19에서 그 아이들의 학습 성과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큰 요인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 학습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최근에 어떤 자기 주도 그리고 AI가 되면서 더 많이 우리가 실현될 거라고 보여지는 맞춤형 학습 이런 것들이 또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시는 70대 20, 10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온도잡. 더 넓게 보면 70과 20을 합하면 인포멀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강의장에서 시간표에 짜여진 틀에 짜여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직장 일터에서 또는 COP 같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상호 소통력,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고요. 역시 최근의 핫 이슈는 에듀체크를 활용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뭐 그래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후의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육에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그냥 그 코로나19에 밀려서도 지금 교육에 대한 완전한 대변화, 대혁신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냥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교육이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되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하게 가려고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교육 방법에서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식,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비대면 등을 포함한 사실은 원격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특정 전공, 특정 영역에서만의 어떤 역할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역량이자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이버를 교육하는 사람들은 사이버대학 교수나 교육공학 등등 테크놀로지에 어떤 관련된 전공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흔한 얘기로 오프라인 대학도 사이버 대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두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 그래서 교육의 전반적인 게 변화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이 기존에 티칭을 하고 그냥 생활 지도만 하던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을 코칭해줘야 되고 컨설팅 해줘야 되고 멘토도 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향후 어떤 삶이나 모든 거를 디자인해주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 최근의 교육 시스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연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훈 연수의 변화에 대한 좀 국제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큰 꼭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학습 목표나 요구가 너무나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기본의 우리가 교과 교육 뭐 이런 수준의 직무 교육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정말 세계 시민 교육, 뭐 돌봄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등 너무 다양해진 거죠. 그리고 학습자도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교원 연수의 개념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원들이 속해 있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에서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잖아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또 하나 학교자치라는 개념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사의 어떤 그 주도가 강조될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의 주도가 강조될 수 있는 교실 기반. 그래서 교수학습 실천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재개발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에 있어서도 코칭 피드백 기반의 어떤 지속적인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의 방법에 있어서 또는 내용에 있어서 정말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게 이제 교원 연수의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연도색을 보시면 교원의 인력 구조의 변화 그리고 입직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기관들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학교는 엊그제 제가 어떤 시도의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했는데요. 그 학교는 평균 연령이 또 48세래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가 증가했지만 또 어떤 학교는 너무나 고령자들이 많아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전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기술 혁신 및 자원의 확대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민간과 공공의 상생 방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다양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집거는 우리만 써야 돼, 우리만 제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좀 더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픈 자료들, OER들, 뭐 무크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교원 연수에도 변화를 수반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이제 이 그래프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가교육 대응의 우선순위 조사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보시면 매우 크리티컬한 거랑 약간 크리티컬한 거, 좀 연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친 비율이 가장 높은 맨 꼭대기에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학업 지속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야 돼.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지원하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 막대기 한 여기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교사들의 웰빙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강남 교육청 모 학교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이제 전면 등교와 관련돼서 계약 이제 하면서 스님들에게 물었는데요. 95%가 반대를 했고 5%가 찬성을 했답니다.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공식적 문서로 나가서 학부모님들이 막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스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건 즐겁지만 왜 95%까지 반대를 했을까? 이들 문제에서 보면 웰빙이나 생활지도 등등의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은요. 이제 우리가 교원 연수에서 고민할 거리, 오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하는 참여 동기가 뭘까에 대한 고민, 연구가 실제로 좀 제대로 되어봐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원론적이고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원 연수의 주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진짜 재미있고 의미를 줄 수 있고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민간과 공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교원 연수를 제공하는 기관과 강사가 도대체 누군가? 예. 그러니까 기관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강의를 정말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연수의 내용. 늘 고민하던 것 같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고 교원들의 역량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연수 내용이 어떻게 선택되고 선정되고 개발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는 교원 연수를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것들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뭔가, 접근을 방해하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프라인이든 원격이든 똑같은 고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좀 많이 보셨던, 근데 실제 원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어떤 우리가 최근에 테크놀로지를 반영하면 에듀테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문제 해결을 학습의 질, 학습의 양, 그다음에 학습의 몰입 차원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우리 뭐 AI, 빅데이터, 뭐 그다음에 모바일, 소셜 러닝, VR, AR 등등 이제 이런 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많은 부분 우리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저희 이제 연수원에서도 이런 걸 지금 플랫폼을 다시
차세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UMU 사례인데 미네르바 스쿨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화면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학습을 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진짜 그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게 학습 분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적용됐을 때 기존에 했던 원격에서 본다면 LMS가 학습 관리 기능에만 갖고 있었다면 향후에 중요한 것은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맞춤형, 개인, 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이제 가상과 교육의 접목은 뭐 효과나 몰입도 면에서 좋을 거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 방법을 늘 얘기하는데 자, 교육 방법은 또 하나 교사의 역할도 더 달라지게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왼편에 보이시는 행정 영역, 수업 영역, 생활 지도의 모든 역할들을 해오신 거예요. 코로나19가 되면서 우리 스님들이 초반에는 내가 무슨 콜센터 직원이냐라고 할 정도의 업무까지 가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만, 근데 이제 에듀테크가 학교에 좀 제대로 적용이 되면, 예를 들면 행정 영역이나 수업에서 좀 하위 수준의, 그러니까 인지적인 걸 가르치는 것은 인공지능 교사가 좀 담당하게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교사가 하는 거는 생활지도나 수업에서도 좀 상위 수준의 것, 창의적인 부분이나 감성, 인성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게 되면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이나 스님들에게 좀 더 행복한 교육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 이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하고 있는 통합교육연수 시스템인데요. 저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통합교육연수 시스템에 들어오는 연수 전체 비율을 보면 오프라인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하기도 했지만 오프라인이 6%였고요. 원격이 93%. 그래서 전체 이수율이 34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시면 그 비율을 보면 일반 직대 교원의 비율이 한 5대1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기타에 뽑혀 있는 이 명수는 일단 뺀 거예요. 그런데 기타에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박남기 총장이 말씀하셨던 예비고 교사, 퇴직 교원들, 퇴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대학의 교원들을 지금은 일단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ISP 구축을 했고요. 올해부터 실제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플랫폼, 이게 올해 만들어지면 우리 민간이나 공공연수원들에서 좀 많이 참고가 되고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기본이 LXP 기반의 연수 플랫폼을 만들면서 학습자 주도, 개방형 학습 환경, 빅데이터 활용, 그 다음에 교육 콘텐츠를 연계하는 차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원격 집합 혼합 중심에서 소통 참여, 앞에서 말씀하셨던 마이크로러닝. 사실 마이크로러닝은 ATD에서 1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보면 금붕어의 집중 시간이 8초인데요. 성인 학습자의 집중 시간이 12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1시간 반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저희 플랫폼에 가급적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민간과 공공의 상생 방안이 뭘까를 고민해서 좀 낙서를 해봤는데 낙서를 하니까 30가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한번 나눠봤는데 교원 연수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리가 교원 연수에 대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연구가 너무 없습니다. 교원 연수의 트렌드에 대한 연구도 없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함께 R&D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교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늘 기존에 했던 역량 베이스로 역량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민첩성, 유연성,
뭐 복잡한 문제 해결 등등의 과감한 다른 역량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들 안에서도 디지털 디바이드, 스마트 디바이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 교사들에게, 교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사의 역할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찬가지 맥락에서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생태계의 디자이너이자 멘토, 코치로서의 역할들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쟁력 측면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영역에 집중된 콘텐츠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공공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법정 의무 교육이 대부분의 콘텐츠를 차지합니다. 근데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 이런 개념이 되려면 좀 폭넓게 보려면 다양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직무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좀 다양하자. 그다음 하나는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만드는 건 내가 만들고 뭐 내가 만드는 건 네가 만들고 너무 중복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또 하나는 너무 대충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명품의 콘텐츠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운영, 그러니까 튜터링을 좀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협력 차원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민간 연수원과 공공 연수원 간의 협업과 네트워크가 좀 구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앞에서 공공에서 어떤 규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공공에 있는 연수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학점 인정에 대한 것도 좀 넓혀 나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의 공동 활용에 대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직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과 공공 또는 민간 안에서 소위 메이저급 민간 연수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연수원들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들의 갖추어진 조건이나 역량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막 하려고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들의 살을 깎아먹는 식의 연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서로 상생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연수나 콘텐츠를 개발할 때 고민하는 거 있죠. 목표, 내용, 대상 이런 것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연수나 콘텐츠가 개발되어야지 지나치게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말이 전도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닝, 모바일 러닝, 스마트 러닝에서 EM 스마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게 우리가 뭐를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본론적인,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우리 연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막 말이 빨라졌는데요. 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자료와 내용을 담아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원 연수의 변화에 대한 보다 더 기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또 마지막에 이제 민관과 공공의 상생 방안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청중 여러분의 의견 혹은 채팅창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공동사회를 맡아주신 홍영일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동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교육팀장으로 있는 홍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약 한 4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다루면 좋지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지만 중요한 우리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다들 채팅창을 봐주시면
우리 울산교육연수원의 안승문 원장님께서 중요한 의견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연수의 주체는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수요자의 이야기가 빠졌는데 이런 의견을 듣는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덧붙여 주실 의견이 있으면 꼭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 우리 OCU의 남희양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교원들에게 법정 의무 교육으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연간 16개의 의무 연수 과정이 이게 매달 한두 개씩 들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정말로 순수하게 이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한 역량 개발이나 전문성 신장이 이 기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의무 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 개선 여지, 이거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혹시 어느 분께서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박남기 교수님. 교육부에서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다 보통 제안할 때는 국회가 주로 이제 법을 통해서 네. 의무 연수를 점점 확대만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뺄셈 정책을 하라고 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자동봉진이라고 하나요? 활동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시간을 너무 많이 법정으로 해놓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3시간을 추가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법을 개정해서 3시간을 빼라. 그러듯이 하나 방법은 지금 교원 의무 연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하려면 반드시 뺄 걸 먼저 뺄 것. 그 다음에 의무 연수에도 일몰제를 도입해서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고 다시 만들려면 다시 법을 논의해서 만들 것. 뭐 이 정도를 가지고서 해야지. 안 그러면 화석이 쌓이듯이 한없이 추가가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의무 연수가 교사들의 자율 연수를 규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규제를 가하는 연수를 규제하자. 빼기 연수, 이 발상이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채팅창에 보면 전재상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로나 현상으로 공공, 민간 영역의 교원 연수 범위와 내용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시장, 재래시장 간 보호 지원 등을 고민하듯 연수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우리 박남기 교수님께 주신 질문이네요. 지금 주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공공과 민간의 연수 범위와 내용 구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공공연수 프로그램들은 지금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기존의 예산과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프라에 비해서 또 의외로 규제들이 있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내용들, 큰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민간 공공이 어느 정도 그래도 커버가 되는데, 아까 이미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갑작스럽게 제공되는 부분은 공공이 빨리 적응하기가 어렵고 대신 민간의 적응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할 때 이 거대한 항공모함과 작은 그 함선의 비유를 하는데, 이 공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항공모함이어서 이게 방향을 선회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확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나 작은 함선들은 원할 경우에 바로바로 거기에 적응해서 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러한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결국은 지금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교사들에게 바우처를 주어서 그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그런 것에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골목시장과 재래시장의 보호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도 나타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거 전부 다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공공과 민간에 있어서는 하나는 민간 부분은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거고요. 공공의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치원,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가 이제 민간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공공이 제공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해서 그것들이 사멸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랄지, 아니면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립대학이 생겨났는데 이제는
공립대학, 국립대학으로 커버가 가능해지게 되니까 이제 그곳 사립들을 고사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민간연수원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이 커버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대응이나 또 다양한 틈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아마 공공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미 기존에 있는 민간 기관들을 어떻게 살릴까는 지금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상권과 같은 관점에서 그 어떤 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아마 민간과 공공이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화하고 관점을 공유하다 보면 아마 상생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도 너무 좋았고 또 우리 답변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수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저희가 마지막은 네, 지금 채팅창에 또 하나 의견이 올라왔네요. 이진형 선생님께서 교사들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손님들이 주인들에 대해 평가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아주 네, 신랄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게 앞서 우리 안승문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실제 주인공이 참여하지 않은 이런 포럼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마무리를 다시 우리 서영석 수석님께 이렇게 넘기면서 마이크를 이 문제 제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우리 캐리스 원격 연수팀의 방향성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중한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두 가지 포럼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들은 3개 기관이 함께 논의해서 이제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3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기관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자나 주제 발표를 정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러한 포럼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교원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예산정책처에서 정부 혹은 또 공공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하여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민간과 경쟁하지 말아라 라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주제를 오늘 다루었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연수 시스템, 에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